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와글와글 우리 시대의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현장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키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어요. 매년 이쯤 되면 느끼는 게 올해는 또 뭐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숨도 안 쉬고 열심히 살았는데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올해를 한번 돌아보면 뭐 화나는 소식, 우울한 뉴스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마치 어둠 속에 저기 한 줄기 빛처럼 기쁨을 주는 소식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올림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후. 네. 자,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됐고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요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000일이 넘는 천막농성이 이어졌었죠. 그 끝에 지난 7월 드디어 반올림과 삼성전자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를 하고 마침내 이 기나긴 투쟁에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겼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님을 모시고 반올림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반올림, 그러니까 정식 좀 명칭은 좀 끼는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이제 줄여서 반올림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활동하는 네, 노무사입니다. 주로 피해자들, 전자산업의 그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노동 상담, 산재 상담하고 또 산재 신청하는 걸 조력하고 이제 상임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쭉 같이 해오신 거죠. 네. 네. 처음에 황유미 씨 아버님 상담을 하는 바람에 네, 11년째 됐네요. 그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약속. 맨 처음에 원래 이름이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가 약속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약속에서 그 여자 주인공의 역할이 사실은 이종란 노무사인 거죠. 네.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자 노무사의 모티브가 네. 실제 모델이 김규리가 했다고 해서 이제 외모를 많이 비교당하는 진짜 그랬어요. 아유,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근데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뭐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최종 중재안 합의가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고 그게 이제 10월 말 안으로 이제 곧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하나 지금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부조의 성격에 이제 그런 성격에 보상 합의를 한 거고요. 그거 말고 사실은 제대로 이제 사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예방 차원의 것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삼성의 작업 환경에서 얼마 전에도 이산화탄소 노출 사망 사고도 있었고 네네. 또 저희 뭐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이렇게 화학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해놓은 그런 문서가 여전히 이제 비공개되고 삼성이 전혀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또 정보공개 청구 그런 소송 같은 것도 계속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제 알 권리 운동,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그런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실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사실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싸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하면서 나왔지만은 내가 일하는
뭐 환경 속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내 작업 환경은 뭐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저해하는 위험 요소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 계속. 네,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놓고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삼성 특유의 이 정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그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예전엔 과거에 노동부에 신고돼 있는 삼성 작업 환경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노동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몇 년의 소송 끝에 노동부가 그게 법원에서 영업 비밀 아니고 공개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또 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걸 국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또 판정을 해요. 삼성의 신청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핵심 기술이 들어있으니 함부로 유출하지 말으라는 그런 핵심 기술이 들어있으니 또 영업비밀이다 이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또 그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예전에 반올림 투쟁에 같이 연대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이제 정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에서 삼성이 일할 때는 영업 비밀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그걸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일정 정도 맞아요. 공개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법 체계 안에서는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국가와 이 자본이 같이 결탁해서 그런 기준들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죠. 이제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자본의 편의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은 영업비밀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이윤축의 목적 안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랑 약간 조금 더 나아가긴 했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원래 이제 행정정보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그거를 전문적이시다. 그거를 이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뭐 제3자의 영업 비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영업 비밀이어도 공개해야 된다는 또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성이 막고 있고 계속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하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농성은 끝났지만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아니면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천막농성 해제할 때 농성 마침 문화제를 하셨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좀 전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타결 소식을 외부에 알리게 됐어요. 내부에서는 이제 계속 그 줄다리기를 했었죠. 사실 이게 너무 오래됐고 2015년 10월 7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농성을 했으니까 농성을 시작해서 농성 기간이 그렇게 되고 사실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서 이게 농성까지 간 건데 협상까지 하면 4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길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그 투쟁의 주체가 되는 이제 반올림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핵심적으로 앞장서 싸웠던 피해 당사자들 황상기 아버님 또 삼성 내종량 피해자 한혜경 씨 그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앞장서서 싸운 게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분의 또 어머님 이렇게 피해자들 되게 그 하여튼 어떻게든 이 협상이 저희가 바라는 그러니까 좀 뭐 투명한 보상 또 배제 없는 보상 또 진정 어린 사과 이 부분이 꼭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이제 그런 걸 또 외부에는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게 잘못되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이게 잘 안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는 이제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달음에 몇백 명이 모여서 다 자기 일처럼 축하해 준 거예요. 그 강남역 8번 출구 그 앞에 그 삼성전자 사옥 앞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틀
이틀 동안에 공지한 시간이 이틀뿐이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가진 게 뭐 그냥 페이스북, SNS 통해서 이제 알리고 이렇게 했던 건데도 다 이제 그 3년이라는 그 농성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신 분들도 많고 해서 와서 뭐 많이 기뻐했고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도 나고 다 울었죠 뭐. 그치만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대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5만 가지 기억과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스쳤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근데 이을도 거기서 이제 투쟁을 또 오래 하시다가 이제 허리가 맞아요. 완전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못해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죠. 저는 그래서 농성 마침문화제도 그러니까 뭐 일정이 아마 겹쳐서 못 갔을 것 같. 그때 지방 출장이 있어서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막 그 전에도 이제 갈 기회들이 있었으나 막 너무 막 그런 계속 싸우고 있는데 같이 지속적으로 못한다는 게 되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늘 봤는데도 언니께도 좀 죄송하네요. 이정나는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그 우리 이게 전단지 시민들한테 나눠줄 이런 소식지 같은 거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저희 선전 홍보 부장님이십니다. 되게 감각적으로 그때 만들어서 반올림 상임 활동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아주 물론 최측근에 있는 같이 함께 했던 이제 그거는 단체. 맞지만 그래도 상임활동가도 아닌데 선전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힘으로 연대 힘으로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버텼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도 반올림 활동 거기 초창기 때는 살짝 붙었다가 이게 저희가 너무 이제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붙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창기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살금만이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자산업 여성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저희도 초창기엔 전혀 그러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러한 키워드인데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정말 어려운 또 미지의 반도체 공정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분들의 목숨을 앗아갔을까 이제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중점을 뒀고 근데 이제 할수록 이것이 어떤 권리의 문제 그쵸. 또 이제 이 산업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여성 노동의 부분 노동하는 과정의 얘기도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그 피해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어떻게 일했는지 얘기를 자기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노동도 하나의 삶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재 인정이라는 그것만 그 목표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를 좀 나누고 좀 개선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생각을 들었는데 이후에 그런 일들을 하면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을 세울 때 그 전자산업이라는 그게 그 직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리고 되게 그 노동이 엄청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저임금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쉽게 이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쉽게 들어가고 그걸 또 이용해서 더 많이 이렇게 뭐 외주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안에서 사실 이제 삼성 직업병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던 거다. 그래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수동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전 시간에 나누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는 환경 자체가 남성들이 일하는 환경에 비해서 조금 덜 사업주들이 신경 쓰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성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만큼에 있어서의 정보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투쟁이 네. 10년이 된 투쟁이잖아요. 예, 사실 이종란 노무사님도 가물가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물가물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투쟁이 10년 전에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마 모르는 청취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작이 된 사건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그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2007년 3월에 사망을 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내 딸이 억울하게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이게 산재로 의심되는데 산업재해로 의심되는데 삼성 문제라 그런지 다들 접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냥 뭐 이걸 같이 싸울 사람을 이제 찾고 있는데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원에 있는 작은 지역 신문 기자를 통해서 그런 아버님의 사연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원에서 다산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곳에 박진 활동가님하고 저랑 같이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서울로 오셨거든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처음에 다방 같은 데서 이렇게 아버님이 서울 지원철을 한 번도 못 타보셨대요. 딸 치료하는 것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터미널 다방에서 만났었던. 근데 이제 처음에 아버님이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잊혀지지 않아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딸이 그 화학물질이 담긴 4개의 수조 앞에서 반도체 그 동그란 원판을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하루 8시간을 이제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했는데 그 일을 2명이 같이 했대요. 딸하고 또 이수경 씨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여성 노동자분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둘 다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 백혈병이 사실 감기같이 흔한 병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또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뿐이 발생하지 않는 희귀한 암이거든요. 혈액암. 그런데 아버님이 잘 못 배웠어도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당연히 직감을 했고 이게 뭔가 직업병, 그러니까 산업재해, 그러니까 공장 환경이나 그 화학물질 만졌다니까 화학물질을 취급했으면 그거에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버님이 의심을 해봤고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걸 산재로 처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산재 처리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노동자나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데 몰랐던 거죠. 회사에서 처리를 대행해주기도 한데 이 회사는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산재를 은폐하는 회사지 산재 청구를 제대로 정당하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잘 몰랐고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아버님 그거 산재 아니고요. 다른 거 요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그러면 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평생 모아놓은 그 돈이 이제 4천만 원이 집 지으려고 평생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게 다 딸 치료비로 쓰인 거예요. 남은 치료비가 또 4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총 8천만 원이 들었고 남은 치료비를 좀 보태달라. 그 4천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삼성이 500만 원을 가져와 놓고 이 돈이 전부다. 삼성의 이 돈이 전부니 이걸로 끝내자. 그리고 황유미 씨한테는 백지 수표를 받아갔어. 백지 사직서 종이에다가 그냥 이름만 쓰라고 해서 병상에 누운 딸아이에게 그 사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그런 돈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듣는 누구라도 사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랑 이제 그 다산인권센터 활동하는 같이 듣고 우리가 아버님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아버님 얘기는 또 삼성을 상대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다녔대요. 그 방송국에도 문을 두드리고 또 정당들도 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다 외면을 했다는 거죠. 이 삼성 상대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증거도 없이.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약자를 위해서 또 싸우는 또 시민단체, 인권단체, 노동단체 활동가들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어떤 베일에 쌓여 있어서 모르지만 2명의 이 석연치 않은 죽음의 진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대책이라도 꾸려서 좀 붙어보겠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초창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싸움이 이제 10여 년 만에 그 정도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그 황상기 아버님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고 근데 이 싸움에 내가 붙어야겠다 라고 하는 판단도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또 약간 제가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도 그 삼성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삼성 그 약간 족벌의 회사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해고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노조 만들다가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광경에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의 대책위원회를 작게 꾸려서 활동을 하다가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또 여성 노동의 문제도 있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이 골리앗 같은 그러면서 모든 권력을 다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노동자들의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데에서 발생한 문제로라는 그런 식으로 또 바라본 거죠. 황유미 씨의 이 문제를.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밝히려고 이 노동자가 왜 죽었는지를 진상규명을 하는 활동 자체가 노동자들의 어떤 뭐 최소한의 뭐 생명 안전권, 권익 신장 이런 걸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함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제가 그런 삼성 노동자들 지역사회에서 수원 지역이 또 삼성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삼성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많이 상담을 했었고, 특히 이제 이 황유미 씨 사연은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또 이제 약간,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도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운명이다. 네. 네, 그래서 2007년 11월에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긴 이름의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 기구가 바로 반올림의 전신이 됐던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쟁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네. 옛날은 억울한 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싸웠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명박근혜 시절에 삼성하고 싸웠으니 이게 뭐 되는 일이 있었겠어요. 다 안 됐죠. 그러니까 2007년이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상징적이지. 2008년도에 이명박 집권이 시작됐고. 그렇죠. 예. 진짜 왜 그땐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가 한 일 일단은 황유미 제2, 제3의 황유미를 찾아라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아버님이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 알아보니 한 6명쯤에 있다. 백혈병 피해자가, 백혈병 환자가 그 사람들과 가족들 찾아야 된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더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제보자 찾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돈도 없고 방송에 내보내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 신문 작은데 또 아니면 노보 아니면 좀 뭐 하여튼 이런 것도 했다. 그 공장 인근이나 도심에 저기 플랜카드 걸기 이런 것도 하고 선전전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알렸고요. 회사 앞에 가서 이렇게 전단지도 나와주고 그랬잖아요. 그 기계 공장 앞에서. 네네네. 네. 근데 사실은 삼성이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첫 발족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너무 저기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가 있어서 명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디서 왔냐 했더니 뉴시스에서 왔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뉴시스가 우리 기자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삼성 그 홍보팀 인사과 이런 데에서 직원이
너무 열심히 우리 얼굴, 앞 얼굴, 옆 얼굴, 뒤통수. 그러니까 사찰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게 삼성 기자 사칭 이게 이제 그 다음인가 그 포털에 떴었어요. 그걸 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제보해 왔어요. 그래서 나도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때는 이제 외삼촌이 이제 내 저기 친척애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그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즉시 만나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만나봤던 분이 박지연 씨라고 삼성 반도체 온양 공장, 기흥 공장 말고도 또 피해자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죠. 온양 공장에서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그분은 또 방사선 기계를 취급했어요.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반도체 칩을. 그리고 화학물질도 여러 개 취급했고, 근데 그분이 백혈병에 걸렸고, 투병 중에 만나봤죠.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아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에, 이제 박지연 씨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박지연 씨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뒤로 한 3년 정도, 그 투병 과정에서 되게 하여튼 자주 왕래를 했죠. 이렇게 되게 20대 초반에 그 여성의 그 감수성은 진짜 그러니까 민머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 만나는 걸 거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글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 사진이라도 한 장 얻고 싶은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얻게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그 의견 진술하러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출석도 하고 했었는데 끝내 이제 투병 과정에 이기지 못하고 그분도 23살 되던 2010년 3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투병할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삼성이 돈을 가지고 줄다름을 하는 거예요. 반올림을 만나지 마라. 반올림을 안 만나면 치료비 전액을 주고 그리고 집도 고쳐주겠다. 집이 되게 낡은 옛날 가옥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 이런 집도 다 고쳐주고 치료비도 다 재주고 전화번호 바꿔라. 그 어머님한테 이분의 어머님 보호자한테 그런 식으로 회유하고 사실 그건 사실 회유라고 얘기하기는 협박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심각한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산재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연을 끊으면 그러니까 삼성 말대로 반올림하고 인연 끊고 산재 취하한다고 해서 이분의 권리가 삼성 얘기하는 것대로 잘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당장 치료비가 이렇게 거의 억대 가까이씩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님 반올림도 연락하고 삼성도 연락하고 연락을 끊지는 말아라. 지금 뭘 포기할 단계는 아니니까 내가 삼성하고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지금 뭘 끊는 건 좀 반올림하고 연락을 끊으면 오히려 더 삼성이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산재 신청했던 우리가 집단 산재 신청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최초의 6명의 백혈병 피해자를 이렇게 같이 집단으로 산재 신청했는데 다 불승인 됐고 박지연 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박지연 씨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황유미 씨 아버님하고 박지연 씨 같이 이제 그 집단 소송의 당사자로 묶여서 2010년 1월 달에 이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를 했는데 2달 만에 박지연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소송을 이제 유족이 취하를 했어요. 근데 삼성이 이제 그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거보다 더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삼성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피해자 한 분 한 분마다 되게 가슴 아픈 일들 그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생계와 치료비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이 아니라 이제 이 직업병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진짜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일을 너무 죽도록 하다가 이제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둬야 돼. 그 몸을 치료해야 되는데 몸을 치료할 그 생계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2중 3중에 정말 2중 3중의 고통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이제 요양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뭐 일정 정도 생계비도 그러니까 그 임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네, 휴업급여라고 해서 네네네. 평균 임금의 이제 70%까지는 네네. 건강보험에는 없지만 산재보험은 그런 투병기간에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도록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치밀하게 국가까지 같이 막 포섭을해갖고 네. 못하게 왜냐면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직업병이다라는 그러니까 산재 승인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직업병이야. 직업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한 이제 인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업장 문제 있어. 이게 되게 삼성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았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을 돈으로 사실은 더 잘해줄게라는 그 달콤한 말이지만 사실은 협박과 다름없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당한 어떤 권리도 못 찾고 어떻게 보면 삼성에게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에게 이렇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만들어가는 네. 되게 정말 범죄자인 것 같아요.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가족들과 당사자의 심정도 그러니까 네, 이해가 힘들었을 가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병도 아니고 백혈병은 진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아니 치료비가 진짜 농담 아니고 억대인데 실제로 억대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이 어디 있겠냐고요. 대부분 가난해서 이제 좀 경제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맞이로서 집에 뭐 약간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삼성 공장을 들어간 건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젊은 나이는 사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집단 산재 소송을 여러 건을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이제 반올림에서 파악한 네네. 이 피해자 숫자가 네네.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사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제보해 온 숫자예요. 제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단체 사실 인터넷에서 찾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지금은 좀 알려져 있지만 예전엔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제보자 숫자는 사실 최소한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의 피해자만 한 24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보자만? 제보자. 네, 제보자만. 근데 백혈병뿐만 아니라 백혈병과 뭐 뇌종양, 또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그러니까 약간 직업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성 암 종류랑 또 그런 유사한 희귀난치성 질환 피해자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뭐 뇌출혈 뭐 이런 심근경색 이런 것도 직업병이지만 이제 그런 숫자는 좀 아니고 이게 이제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암이나 또 유사한 희귀난치성 질환 피해자가 240명이나 되는 건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제보자 숫자가. 아니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직업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렇죠.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아니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뇌종양이나 백혈병이나 뭐 희귀난치성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이런 병들이 흔한 병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어디 뭐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법한 너무 어려운 이름의 병들인데 이렇게 제보자가 많은 것이고 동시다발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저희한테 기간 제보가 동안, 됐으니까 83년도에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이 지어졌고 뭐 그 뒤로 이제 순차적으로 1라인이 최초 공장이고 그 뒤에 이제 16라인까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지어지고 저희한테 제보 주신 분들은 주로 80년대 제보자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돼서 잘 이렇게 없고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뭐 2000년대 초중반 이때가 되게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 성장기에 진짜 피해자가 많았고 쥐어짜기 할 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 대충 빵으로 때우면서 일을 했었던 그런 시절에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게 과로 노동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10년 정도 긴 세월인데 한 번도 국가기관이나 혹은 뭐 이번 조정도 하겠지만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 이제 이 현장을 거쳐갔던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그들이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 당시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거죠. 다 제보인 건가요? 아니요. 약간의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철저한 조사라고 하지는 못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역학조사, 그러니까 황유미 씨, 이수경 씨가 둘 다 백혈병으로 비슷한 시기에 죽은 거는 그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집단 역학조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황유미 씨에게 개인적인 산재를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개별 청구를 공단에다 했는데,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2명 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갔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그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불승인에 나와야 되는 건데 불승인으로 덮기에는 약간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해보자. 얼마나 진짜 걸리는지. 일반 인구에 비교해서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숫자를 조사해보자 해서 뭐 통계청 자료나 뭐 당시의 건강보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사한 거는 백혈병이 일반 인구보다 약간 높은데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또 유사한 질환인, 같은 혈액암 질환의 림프종이라고 있어요. 또 비호지킨 림프종은 일반 인구보다 2배에서 5배가 높으니 이거에 대해서 10년간 추적 조사를 하겠다 해서 10년이 지금 이제 올해까지가 10년이거든요. 올해 하고 이제 내년도에 아마 발표를 하긴 할 텐데 중간 보고를 비호지킨 림프종이 계속 여전히 높은지에 대해서 2015년도에 한번 보고서가 이런 일은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살짝네요.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여전히 높게 나온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많고 아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의 신뢰도를 떠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사업주의 협조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최소 수치로 돼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근데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도 뭐 그러니까 이 반올림의 활동으로 이제 막 의제화된 것도 되게 2007년에야 2007년 말에야 겨우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갖은 언론 플레이와 방해 공작과 이런 것이 계속 있어서 의제화 되는데 되게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린 거고 이 반도체 공장 세워진 이후에 거기다가 또 삼성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이런 거를 자기네 편의에 맞는 사람들, 의사들, 그러니까 외국에 그런 사람들 막 해가지고 거짓으로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직업병이라 이런 거 막 내기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삼성과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네. 삼성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법원에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들 전체와 사실은 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싸움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 불승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그때 반올림에서 꼽았던 게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 산재를 입증하는 책임 자체를 갖다가 노동자가 직접 네네.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로 삼으셨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억울하죠. 아니 왜 아픈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업주가 제대로 정보를 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은 자기네 공장에서 쓰는 화학물질 다 가리고 노동자들한테 안전교육도 안 시켜요, 잘.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노동자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 제대로 고지도 안 해. 퇴직하면 또 제3자라고 해서 정보를 전혀 정보공개 청구해서 주지도 않고 산재 신청해도 사업주가 내미는 제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다 차단한 채 이걸 노동자가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재를 불승인한다는 논리는 사실 두 손 두 팔 다
묶어놓고 싸우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부당하죠, 누가 들어도.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이것이 부당성을 계속 오랫동안 알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 근데 그 공감력이 너무 떨어지고 계속 불승인을 해오다가 그 법원에서 변화가 좀 시작이 된 게 이제 몇 년 되는데, 일단 제 첫 번째 변화는 황유미 씨가 2007년 6월에 첫 산재 신청 유족급여 신청으로 들어갔다가 2011년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거든요. 거기에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는데,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게 이 자연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단하는 정도로 종합 재반 사정을 봤을 때 그것이 추단하는 정도로도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의 정도를 대폭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서두로에서 그 뒤로 우리가 직업병 산재 소송 공단에서 불승인한 걸 거의 대부분 이제 행정소송 걸었는데, 거기서 계속 좋은 판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걸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게 약간 쐐기를 박는 그런 지침 같은 성격의,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첨단 전자 산업에서의 그 유해 화학물질 노출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직업병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이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규명이 아직 안 될 수 있다. 과학이 네. 거기까지 뭐 연구나 그쵸. 이런 게 거기까지 네.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산재보험의 성격은 어떤 사회가 분담하는 공적 부조의 성격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노동자에게 특히 이제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또 공단이나 이런 역학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유리하게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작년에 삼성 LCD 공장에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 그 알턴 피해자가 계속 패소하다가 대법원에서 드디어 이제 산재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판결로 올해 최고의 판결로 뽑히기도 했었고, 그 판결 이후로 드디어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가 좀 변합니다. 그 판결 뒤로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도체 LCD 공장의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좀 이제 느슨하게 판단하겠다는.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네네. 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노동자들의 치료비와 생계급여와 그다음에 유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공적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안 주려고. 사실 노골적으로 사업주 편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명박 시절에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그러니까 국감기간에 아주 당연하다시피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태도를 망각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산재 인정을 내려야 되는데 왜 자꾸 불승인만 하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노동부 장관이 하는 얘기는, 왜 우리의 그 고객이 노동자만 있으니까 노동자랑 사용자가 있고 두 고객이 둘 다 고객이고
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특혜 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가끔 이제 국감 자료 같은 것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나 뒤져보다가 제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고용노동부로 네, 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네.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고 나가지고 이명박 시절에 바뀌었죠. 예.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해를 갖다가 사업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의원이 고용노동부인데, 자한당 의원이었어요. 고용노동부인데 왜 노동자만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네. 라고 하는 비슷한 맥락으로 예, 지금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던 게 사실은 지난 10년이었다. 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계속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되게 좀 이상한 건데. 뭐 다 스스로들은 써야죠. 복지를 좋아. 아니, 최소한 돈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주어진 드는데 예산마저. 하여튼 요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흑자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네. 그 돈을 다 긁어 모아갖고 어디다 쓸 건데 다 그거 다 노동자를 위해서 쓰라고 긁어 모아 놓은 건데.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촛불 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 힘으로 좀 여러 변화들이 생겼고 이제 행정제도 개선 이런 게 계속 지금도 이제 적폐청산 일환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솔직히 멀었어요. 멀었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현장의 투쟁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여기 존재하오. 내가 여기 있소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고 네. 그것이 어떤 제도와 어떤 관습 때문에 나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통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도가 바뀌기까지가 사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사건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10년 투쟁. 네. 이 겨우 이제 하나의 결실을 맺은 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리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시간,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바뀔 때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기업 스스로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이제 이런 시민사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바꿀 때 정말 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꼭 10년씩 걸려야 된다 이런 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더 단축되고 더 빨리 변화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생명 안정권인데 올해 또 문재인 정부가 뭐 산재 사망률 확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 공언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지체하게 두는 건 좀 잘못된 거죠. 더 빨리 변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제 요구하고 바뀔 수 있도록 더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막농성장은 네. 1000일이 넘게. 네. 그 1000일. 1000일 동안. 네,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왔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요. 용기가 그러네요. 없어서 제안 못 드렸네. 근데 계속 싸우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천막을 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천막농성장을 꾸리게 되셨나요? 사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천막농성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쟁이 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라고 하는 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시죠. 방법이 없어서 진짜 방법이 없을 때 이걸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방법이 없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법원에다 이거를 산재로 인정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먼저 이 협상을 제안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왜냐? 황유미의 산재 인정을 확정시키지 않고 싶어서 산재 인정 1심 끝나고 나서 2심을 또 공단이 또 항소를 했거든요. 삼성하고 같이 항소를 했어요. 난 네.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행정소송에 그때 진짜. 삼성이 들어와서 그것도 진짜 이런 사례가 있느냐를 가지고 삼성이 또 같이 네, 행정소송에 삼성이 들어와서 민사소송처럼 제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근데 1심을 이겼잖아요. 저희가 삼성으로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 막았고 싶었나 봐요.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2심 판결을 받지 말고 조정을 받아보자. 법정에서 조정 화해 조정 있잖아요. 이제 판결문에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이게 인과관계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합의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보상금 얼마로 이렇게 했다 땅땅땅 하는 그런 조정 합의로 하자는 제안을 들어왔는데 그 피해자분들 그때 당시에 유족이었던 황상기 아버님 등해서 그 5분의 그 원고들이 저희 이제 대책회의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규명하자고 오지 않았냐. 또 산재 인정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좀 당장 삼성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유지해보자 해서 삼성의 제안을 거부한 거죠. 법정 조정을 받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다만 삼성이 대화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법정 바깥에서 대화하면 된다. 이런 뜻을 전했더니 삼성이 협상을 그 공식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는 2014년도 그러니까 1심 끝나고 나서 2심까지 3년이 또 걸려서 2014년도 8월에 최종 2심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더 이상 상고하지 않고 2심에서 황유미 씨 산재는 확정이 됐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2013년부터 협상 제안이 되었던 그 협상은 계속 했었죠. 저희가 2013년도 그 한 8개월 동안 실무 협상을 했어요. 뭘 했니? 실무 협상에서 뭘 했냐면 이 의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본 협상에서 무슨 걸 다룰지. 근데 삼성은 애초에 이걸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이 싸움을 끝낼 목적, 빨리 끝낼 목적으로 협상을 제안한 거기 때문에 원고 5명의 보상만 하자는 거였는데 잘 똘똘뭉 잘 싸워가지고 아니다. 이 원고 5명에 입 막는다고 다 막아지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는데 그 이 원고 5명 이외에도 이제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만 한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거는 그럴 수 없다. 사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이 3가지를 협상 의제로 정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어요. 엄청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 협상을 딱 2013년 12월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삼성이 반올림은 빠지라는 거예요. 반올림 그때 이제 우리가 협상단을 우리가 꾸리기 나름이니까 피해자랑 반올림 상임활동가랑 이렇게 골고루 해서 그때 당시에 좀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협상단을 우리 쪽 꾸리고 삼성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삼성전자 인사팀, 뭐 법무팀 뭐 해가지고 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실 환경보건, 환경안전 쪽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팀 막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반올림 활동가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반올림이다. 반올림으로 협상하는 거고 여긴 삼성전자로 협상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막무가내죠. 그러면서 반올림이 들어와 있으면 협상이 안 되니 니네들 나가라 라는 걸로 완전 본질을 흐려서 이제 그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여러 명 협상단에 있으니까 저 반올림 어떻게 보면 활동가들이나 반올림 때문에 이 협상이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분열의 씨앗을 떴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올림 활동가나 피해자를 분리하는 그러한 삼성의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반올림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별도로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부가 또 분리해 나가는 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부의 피해자분들이 별도의 협상단을 꾸렸고 그게 되게 이제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남은 또 피해자 가족 황상기 아버님, 김신여 어머님과 한혜경 씨 이런 분들이 또 싸움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임하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정위원회라는 이제 제3의 그런 어떤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협상이 이제 이렇게 꾸려지게 되는데 삼성이 또 제안한 거예요, 조정위원회. 그러면 삼성이 제안을 했으면 그 삼성이 제안해 조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사과는 이렇게 하고 보상은 이렇게 하고 재발방지대책 이렇게 해라. 나름 삼성도 수용할 정도라고 저희는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완화된 저희도 미진한 게 되게 미흡한 게 많아 보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수용하겠다 했는데 삼성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거부 의사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안 해요. 삼성은 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삼성의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질은 거부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삼성이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면서 이 조정위원회를 물먹이고 이거는 이제 형해화시키면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재발방지 사과 이것까지 다 넣었는데 우리 보상만 할 건데 왜 조정위원회가 저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놨지?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그 보상위를 통해서만 이제 뭔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삼성이 만드는 보상위원회 그에서 그 2012년 연내로 보상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 3개월 동안 피해자들한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근데 삼성이 만드는 보상위원회는 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안보다 훨씬 후퇴된, 그러니까 모자란 피해자들을 찻대고 후퇴해서 다 배제시킨 그런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두 가지 재발방지와 사과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봤냐. 삼성 이걸로 어떻게 싸움을 끝냈다고 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피해자들은 이제 다 돈 빚져서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돈 한 푼이 당장 급하신 분들 많은데 삼성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청 안 하면 보상 기회는 사라지는 그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때 거의 한 120명 정도의 피해자분들 때 보상 신청을 해요. 정말 이제 그러지 않았던 또 다른 몇십 명의 피해자분들이 좀 버티기를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삼성이 너무 잘못했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기자회견이나 집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언로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죠. KBS 뉴스나 이런 데서 이게 끝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보상위원회. 삼성이 안 하던 보상을 하니까. 드디어 뭐 9년 만에 중지부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려워도 우리가 끈질기게 농성을 하면서 이걸 끈질기게 알려낼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을 도달했던 거죠. 너무 힘들었어. 고생 많았어요. 아유, 저야 뭐 잠깐 하다 나온 건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천막농성장이 시작이 됐군요. 네. 자, 근데 1000일이 넘는 천막농성장 운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처음엔 심지어 천막도 없었죠. 우리 네. 천막을 맨바닥에 그냥 그게 이제 천막을 못 치게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진짜 돗자리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면 젖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팔레트라는 그걸 깔고 근데 이제 이 뭐 천막 형태 뼈대가 그 당시는 어묵한 시절이었어요. 뼈대가 있는 거를 설치를 하면 경찰들이 와서 다 쥐어뜯었죠. 네, 서초구청 서초구청 직원하고 경찰들이 다 그거 다 금방 걷어간다고 해서 그럼 뼈대가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 비닐을 이렇게 덮고 사람이 몸으로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비만 피하는 잠도 못 자고 물론 교대를 했죠. 계속 잠을 못 잘 수는 없으니까 교대조를 돌리면서 그랬죠.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좀 심란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래서 집회 물품 우리가 집회를 24시간 계속 신청해 놓은 그런 형태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진 전시를 위해서 이 철망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엉기성기 이제 천막 없이 기둥 없이 그걸 기둥으로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삼성이 정한 높이 1m, 삼성이 또 1m를 높이로 하면 신고를 때려. 막 또 저기 봐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1, 2m를 딱 맞춰가지고 약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심란하게 허리 지냈습니다. 나가고 무릎 나가고. 저는 제가 그때 처음 이제 농성 깔 때 첫날은 안 잤고 둘째 날 잤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이제 위에도 다 뚫려 있었고 그 팔레트만 있었나? 아무튼 그냥 길바닥에서 진짜 길바닥에서 길바닥이니까 길바닥에 한 공간에 그냥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했는데 그 강남역이 새벽 되면 이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그 삼성전자 그 빌딩이 진짜 어마무지하잖아요. 엄청 크고 되게 46층. 정말 그리고 되게 정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딱 선을 자른 듯한 그런 이제 높은 건물인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여튼 막 농성하면서 뭐 나름의 또 즐거움도 있었으나 뭐 즐거움도 많이 처음 있었죠. 며칠 동안 어쨌든 길바닥에서 계속 뭐 로테이션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한다는 드디어 게 노숙자가 되는구나 이 느낌이 실은.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저는 이제 결국에 못 버티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다른 전직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체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연대도 그만했지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정말 3년 동안 좀 몸이 저는 끝날 때 몸은 다들 괜찮으신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3년의 시간은 이미 그 사이클이 또 이렇게 나름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노숙이 익숙해져. 뭐든 하면은 익숙해지긴 하는데 그 익숙함이 서글프네요. 네. 아유,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천막농성장 별명이 5성급 호텔이라고 했는데 5성급 호텔. 네, 저희가 5성급 호텔 광고 방송도 만들었는데 5성급 호텔로 놀러 오세요. 진짜 그게 이제 삼성 옆에 삼성보다 우리 농성장이 훨씬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당했어요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발랄하게 하자 해서 왜냐하면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어둡게만 가기에는 좀 너무 무겁고 해서 그래서 삼성 옆에 훨씬 더 좋은 5성급 호텔이고 우리 그리고 거기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사실 평당 뭐 4억? 그런데 저희가 점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2평 남짓. 그래서 막 우리 호텔에 오면 뭐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방이 한 2개 정도 되는 큰 공간에 방은 아니지만 이제 공간이 이제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기둥을 세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우산을 파라솔 받침대에다가 우산을 꽂아놔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비를 가렸고요. 우산에서 점점 파라솔로 자랐어요. 나중에 파라솔을 꽂아서 그게 이제 그 지붕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둥을 중심으로 방이 2개로 갈라지니 네 많이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의 연대가 없었으면은 천막농성이 지속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네네네. 사실 제가 농성 끝나면 꼭 이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한 표시를 해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뭐죠? 일단은 첫날부터 굳이 여기서 앉아도 되는데 여기서 자겠다 이렇게 한 분은 지금 상임활동가가 돼 있어요. 그분은.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도와서 이제 진술해줬던 삼성 엔지니어도 오늘날 보니까 농성단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상임활동가가 지금 돼 있고요. 뭐 그리고 그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진짜 4대 종단 이상의 각종 종교 단체들도 저는 사실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싸우는 사람들에 투쟁하는 연대 이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거칠은 좀 마이너리티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이거 한국 사회의 미래가 사실 농성하면서 진짜 우리 괜찮네. 촛불 이전에도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기억나요. 용인 수지의 문탁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동체 공부하는 곳. 오늘 갑자기 되게 시끄러우신 수다를 많이 떨으시는 이제 여성분들 중년의 여성분들이 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과일이며 싸가지고 한 20명 더 많이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막 밥하고 같이 텃밭 농사도 지어주고 애들도 같이 키우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투쟁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피켓 어딨죠? 막 이러면서 막 들고 할 때는 막 그런 분들도 이제 농성이 길어지니까 아직도 하고 있네요. 또 와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또 오기도 하고 학생분들도 되게 많이 왔었죠. 심지어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서 인턴을 한다고 농성으로 인턴을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또 지난 이제 한 3, 4년을 돌이켜보면 진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미세먼지, 뭐 황사, 그다음에 그 엄청 추운 그 한파에 또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마스크 그 통을 몇 통씩 갖다 놓고 금방 다 써요. 근데 이게 꼭 하고 있으라고 혹시 나중에 잘못 어쨌든 꼭 하고 있으라고 해도 이게 되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가서 잔소리하죠. 마스크 하라고. 마스크 하고 있으면은 내 입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말하기도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지고 하니까. 농성장에서 이렇게 한 1박 있잖아요. 그러면 손톱이 짧아도 때가 껴요. 이게 자동차. 내 매연이 바로 대로변이라서 사실 그 미세먼지 이전에 이미 매연으로 냅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 되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농성하다 산재 걸리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교대를 더 많이 좀 교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4시간씩 뭐 8시간씩 너무 장시간 머물러 있지 않고 로테이션 하면서 다시 회복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좀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거는 바로 이미 이제 삼성에 의해서 망가진 그러한 직업병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어떤 사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견뎠던 거죠. 그게 생각이 나요. 구글 시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다 칸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밤에 자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뭐 비어 있으면 이제 빨리 뭐 이 시간대 빕니다. 뭐 누가 써주세요 이런 것도 막 올리고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수십 명이 고민에 빠져. 난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면 1000일이 넘게 이제 투쟁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조정희가 다시 나선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직접 교섭에서 제3자 조정희를 삼성이 제안해서 했는데 삼성이 또 그걸 거부하고 자체 보상으로 하려고 엉터리로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농성을 한 건데 이게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게 어떤 형태로라도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직접 협상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 원래 삼성이 하기로 약속했었던 거 사과 문제, 재발 방지 문제,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의 배제 없는 보상 문제에 대한 거를 제대로 책임지길 바랬는데 이게 삼성을 추동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가 이제 강제 중재. 그러니까 조정안을 내고 약간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의 협상처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강제 중재 방식으로 던진 거예요. 강제 중재는 중재안을 내면 무조건 양 당사자가 따라야 된다. 따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올림도 삼성전자도 이 조정위가 낸 중재안에 무조건 따르기로 합의할 거냐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는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분들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거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바라는 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강제 중재하는 걸 우리도 받아들였고 삼성을 사실 우리보다 삼성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겠는데 이게 사실 삼성이 끌어내진 거는 그냥 단지 이게 시간이 길어서보다는 정치적인 지형이 너무 바뀌었어요. 일단 그죠. 이재용이 구속됐고 촛불이 있었고 이재용이 구속됐고 삼성이 위기에 몰렸죠. 또 무노조 경영에 대한 노조 탄압 문제가 또 심각하게 드러나지기 시작하고 네. 또 직업병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비판을 되게 많이 갈수록 받았고 이제 이게 다 합쳐지면서 이제 손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나갔던 촛불 집회의 나비 효과가 네네네. 예, 네. 팔락 해가지고 결국 반올림 승리까지 이어졌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위에 조정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일단은 조정이 이제 중재한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게 최종 중재한 내용은 이제 10월 말 안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일단은 제가 앞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에게 삼성은 사과를 다 했대요. 언제? 그러니까 자체보상위원회를 수용한 피해자들에게 A 퍼지로 주고 유감 표명을 한 걸 사과를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닌 이제 사과의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이 조정 중재안에 있고 또 이제 이 배제 없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꾸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으로 배제시킨 건데 그게 아니라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뭐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그러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선에서는 최대한 보상 범위를 넓혀서 보상하라. 예를 들어서 유산 불임 문제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 연회는 그러니까 그 이제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받아서 그 회사랑 독립적인 보상 기구를 만들어서 유산 불임까지 보상을 하거든요. 직업성 암, 희귀질환, 유산 불임 문제까지. 근데 삼성은 이게 이제 삼성의 조정 권고안 1차 조정 권고안에 있었는데 삼성이 자체 보상위원회에서 빼버린 거예요. 유산 불임이에요. 근데 유산 불임 문제는 사실 반도체 산업의 직업성 문제로 제일 1순위로 꼽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배제 없는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될 거라고 이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마련될 거여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하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좀 포함됐어요. 재발 방지로. 네. 앞서 사실 우리가 투쟁 과정에서 그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제3의 감찰관이 삼성의 안전보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은 무슨 시정을 했는지를 이렇게 그 공개하는 보고서를 쓰기로 한 옴부즈만 위원회를 합의를 하나를 투쟁 과정에서 하나를 합의 본 거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번 최종 합의에서 본 거는 이 하청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 최종 중재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이제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내부의 어떤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론까지도 네. 기대를 해봄직도 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제도나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사실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하지 않으면 금방 또 이렇게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실제 완전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뭔가 좀 진짜 제대로 된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 반올림 투쟁은 노동자 건강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으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제 앞으로 반올림 활동 투쟁은 어떻게 이어나가실 예정이신지. 네, 일단은 저희가 농성이 끝나니까 이제 반올림은 해체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이 워낙 좀 심각하게 굴어서 또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삼성 피해자들에 대한 뭐 보상 투쟁이 너무 오래 걸린 건 있지만 저희가 삼성 대책위는 아니라 반도체 산업, 반도체 전자산업, 이 첨단 전자산업의 이런 직업병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노동자 건강권 관점에서 이제 줄기차게 투쟁하려고 만드는 상설 단체가 이제 반올림이기 때문에 한시적 대책위는 아니고 그래서 계속 싸워 나갈 텐데 앞서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 권리 투쟁, 노동자들의 뭐가 위험한지 알아야 되고 뭐가 유해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 그러니까 알 권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뭐 저희가 또 가열차게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저희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도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오고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재 제도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노동자 입증 책임이 여전히 있고 약간 완화됐을 뿐이지 또 이게 법까지 그 제도 개선 되기 위해서 더 싸워야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네. 네. 근데 결국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싸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란 마음이 들죠. 네. 글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의 비결로 투쟁 주체가 견고했다. 그리고 연대의 힘이 컸다. 마지막으로 이종란 활동가의 공감력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상임 활동가들 띄워주려고 한마디를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란 활동가님께서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유리 한번 얘기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이종란 동지 특히나 그렇지만은 뭐 다른 이제 제가 만나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반올림 활동가들이 다 그 피해 노동자 사실 아무도 사실 뭐 회계 질환이라서 아니면 너의 뭐 유전적 질환이 아니냐는 둥 뭐 아니면 무슨 뭐 야 삼성하고 네가 싸워서 어떻게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지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활동가들 반올림 특히 활동가들의 그 지지가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싸우셨던 그 피해 노동자, 뭐 가족 당사자 이런 분들도 더 힘드셨겠죠 아마.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종란 노무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올림에서 이종란은 눈물을 담당하고 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게 이제 언제 나오냐, 뭐 이렇게 발언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해자들 이야기하면서는 항상 이렇게 너무 눈물이 왈칵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밀착돼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워낙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을 사실은 몇백 명을 대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지독하게 이제 몰아쳐오는 그 압박과 협박과 그런 중간에서 서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예. 근데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공감력이 더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을 매일매일 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공감력이 점점 더 키워져 온 거죠. 네. 제가 사실 그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 대하면서 이게 약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제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찰된 인간의 모습을 볼 때도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저도 조금씩 이제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활동이었고, 그리고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네. 반올림 활동에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네. 네,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느새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 이종란 활동가님 먼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을들의 당나귀 귀. 네. 다른 편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이거 좀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른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하려고 하는 방식이 되게 참신하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반올림 벤치마킹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 반올림 활동 끝까지 하여튼 하는 날까지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면 또 연대도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지네요.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중삼중님은 어떻게 이번 시즌 소회 어떠셨어요? 네, 한 해 갈수록 제가 기억력이 감퇴하는지 오늘 녹음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아까 이을이 했던 얘기 중에 삼성이라는 43층 높이의 큰 빌딩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누워 있는 우리가 참 개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에 우산이 하나가 생기고 그 우산이 나중에 파라솔로 이제 커지고 2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라는 물을 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명씩 여성 노동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이 관계들이 물이 돼서 좀 저도 행복해지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나랑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올해 시즌 4였잖아요. 네, 저는 시즌 2부터 같이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하고 나서 올해 또 시즌 4를 시작할 때 또 여성노동에서 또 할 얘기가 있을까? 새로운 주제가 있을까? 했는데 이번 시즌은 특히 되게 공부하는 느낌? 많이 배운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알찬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우리 이율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항공연호 들어온 게 일단 시즌 4를 시작할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같이 한다고요? 하면서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이미 그리고 고정 멤버도 많은데 저는 그럼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의 매력이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정말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의제를 조금 이렇게 패널들은, 고정 패널들은 좀 이렇게 과외받는 기분으로 이게 저희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되게 소중한 이야기, 정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을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선전 홍보부장으로서 네, 더 많이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꿈도 꿔봅니다. 네, 이 자리에 없는 써니 선영님이 계십니다. 어제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 녹음에 참여를 못 하셨고요. 그래서 써니 선영님을 전화로 연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써니 선영님.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함께여서 영광이었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는 무척 바쁘고 정신이 없는 한 해였는데요. 그것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진 않았나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녹음하면서 그 성별 분업도 파헤치고 영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타파에 대한 역사도 읽고 또 그 한 기간에 이슈가 되었던 성폭력 사건, 네,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파헤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녹음이자 공부가 되는 네,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을당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한 4년 됐네요. 4년 됐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진짜. 아까 나랑님께서 뭐 더 할 얘기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맨날 저는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제 달라지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현장은 또 요동치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할 때 세상이 결국엔 나비 효과로 펄럭펄럭 하면서 바뀌어져 가고 좀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향해서 변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즌5 를 예약하고 이만 사라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